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역사회복지론 풀린러닝 제5장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보는 것은 지방분권이 복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분권화의 의미, 그리고 분권화의 개념,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 분권화와 관련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분권화와 주민 참여의 관계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앞서서 일단 이 개념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분권이라는 개념은 권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권력을 분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해, 힘을. 그 힘을 분산한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권력이 만들어져서 지방으로 하방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조직화 또는 투표를 통해서 상향하는 방식,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중앙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화시킬 때, 지방으로 이양시켰을 때 지역사회복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분권화의 의미를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 또는 이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민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으로 분산 또는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당연히 시민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의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력 분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권화의 의미의 포인트는 권력이 분산돼서 주민이 참여해서 협치를 한다라는 것이 분권화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권화의 의의를 보면요, 그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된다. 이것에 대한 의의는 사람들의 관점이나 처지 또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앙정부의 분권화가 자율성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권화를 통하면 권력이 그 지방으로 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앙정부가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비효율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효율성을 분권화를 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서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나 처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분권화 자체가 복지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어떤 분권화가, 그래서 어떤 분권화가 바람직한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분권화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권화가 무조건 좋은가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권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복지에서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권화가 좋은 게 어떤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의 자율성을 비효율성을 극복하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마다 예산 자립도가 돈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면 분권화를 만회하게 되면 지방마다 복지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분권화가 일종의 최종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분권화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하는데, 소득의 격차가 있으면, 지역별로 격차가 있으면 재분배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화가 항상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분권화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권화의 유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종의 이제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로 이제 권력을 이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게 행정적인 분권화. 그러니까 행정사안들을,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을 중앙에서 했다가 지방으로 이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분권화가 있고요. 재정적 분권화. 이 재정적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세입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걸 조금 더 확대시키는 방식의 재정적 분권화가 있을 수 있었고요. 정치적 분권화라고 해서 지방정부의 그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의 정치적 분권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마즈가 2010년도에 주장하는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분권화의 유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적 분권화가 뭐냐? 조금 더 아까 제가 사례를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서비스 관리와 전달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일종의 정책.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기획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또 그 모든 사무들을 지방정부에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을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넘겨주는 방식. 실제로 이게 행정의 분권화,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쟁점들도 있어요. 막 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예를 들면 지방정부마다 고유한, 그러니까 복지사무가 지방정부에서는 위임 사무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사회서비스 관련된 중앙에서 계획한 사회서비스를 지방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형태의 일들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위임사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 위임사무가 뭐가 있냐면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위임사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모두 다 계획을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들만 해요. 이런 것을 이제 위임사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유사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거에는 이제 뭐 성남시가 청년들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의 고유 사무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이제 쟁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행정의 분권화에 있어서
지방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산, 가지고 있는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되게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권화가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지방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로 이렇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선심성 복지 정책들을 많이 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복지 정책이 난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조종하는 역할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정적 분권화라는 게 민감한 사안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재정적 분권화 부분은 지방정부의 세입, 세금이죠. 그리고 재정 자립도, 이것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재정적 분권화라고 해요. 정치적 분권화는 지방당국의 정치적 권한, 그리고 선거관리에 대한 재량들을 이양하는 이런 정책을 정치적 분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권화와 관련 부문 간의 관계에 따른 이런 구분도 할 수가 있는데요. 분권화와 관련 부분들 사이에 정치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좀 해보면, 관리형이라고 있어요. 이 관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 정책을 다 결정을 하고 실행 부분만 지방으로 이양해, 집행 부분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래서 집행이 잘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이런 형태, 이런 거를 관리형이라고 해요. 복지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관리 집행하는 이런 이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노인복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관리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의형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이제 사회서비스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이렇게 지방에 많이 이양되는데, 이런 것을 대의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형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4년마다 수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립을 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걸 이제 커뮤니티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조금 더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과 양쪽에 정치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게 있어요. 정치 관계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력을 배타적인 제로선 관계로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권력이라는 게 한쪽을 이양하면 한쪽이 줄어들게 되는, 이게 이제 이걸 제로선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권과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 역량을 교차시켜서 6가지 분권화 유형을 제시했는데, 그걸 좀 보면 크게 이제 중앙정부의 감독권이라는 게 있어요. 감독권이 강한 게 있고 적정한 게 있고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 지방정부의 역량이 약한 측면과 강한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강하다. 그러면 뭐예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지방정부에 약하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독점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근데 중앙정부도 감독권도 강하고 지방정부도 강하다. 이런 것은 모순이겠죠.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적정하다라고 했을 때 지방정부의 역량이 약하다. 그러면 B층에서 국가 의존적인 지방정부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적정한데 지방정부의 역량이 되게 강하다. 그러면 국영화된 지방정부다. C. 국영화된 지방정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약해요. 약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량도 약해요. 그러면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약하면 사회의존적인 지방정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약해요. 지방정부의 역량은 강해요. 이거를 구별하는 건 2에서 자주적인 지방정부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간의 기능 분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권화의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쟁점들 중에서 정부 간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이런 게 있겠죠. 반면에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 집행이 효율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경계를 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재정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노령연금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지방의 재정 자립도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게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게 있는데 이 경계를 정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간의 기능 분담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간 합리적 기능 분담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렇게 이제 기능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충돌이 날 수도 있겠죠.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할 때는 행정소송을 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자, 재정분권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쟁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재정분권화의 정의를 보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재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자주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재정분권화라고 이야기하겠죠. 예, 재정분권화의 수준들이 있어요. 재정분권화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 수준이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 재정분권화의 수준은 지방의 재정적, 정치적, 자치권의 책임성 또는 이제 지방의 세입, 세출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재정분권화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세입 부분의 분권화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얼마나 더 많이 부정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얘기해요. 주민세. 그러면 주민이 많은 데는 세금이 많이 거치겠죠. 주민이 적은 데는 세금이 적게 거치겠죠. 이렇게 이제 지방마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적게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세 분포는 완전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분권화, 그거 말고도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입 부분의 분권화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과 세출의 구성 상황은 이제 어쨌든 계량화가 가능하죠. 당연히 세입과 세출은 당연히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가는 것은 금방 계량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몇 가지 지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면요. 우선은 지방의 과세 자주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얘기해요. 국세 대비 지방세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냐.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면 2019년도에 보면 23.6% 대 76.4%가 나오죠. 국세가 76.4, 지방세가 23.6.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세 자주권의 비율은 23%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세 비율은 훨씬 크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간의 재정적인 역량의 격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81%, 근데 강원도는 28.8%.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재정 자립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런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회 서비스 같은 복지 제도를 지방의 분권화를 통해서 이양을 했을 때 당연히 지방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강원도나 충북이나 충남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사회 서비스 받는 혜택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겠죠. 오히려 지역 간의 편차, 다시 얘기하면 지역 간의 불평등만 더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간의 재정 역량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범위,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분권화를 둘러싸서 이렇게 지방의 복지 재정 부담 문제를 잠깐 보면요. 보통은 이제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을 해요. 보통 3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지방비 매칭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 사업들을 하려고 해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들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의 분권화는 이게 이제 항상 분권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재정 분권화가 적절한가,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권화의 정치적 효과들을 보면, 정치적 효과는 분권화를 하게 되면 할수록 사실 분권화를 간다는 것은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권화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민주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 단위의 통합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용이하고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산하고 각 지역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회의적인 관점도 있어요. 유럽의 22개 나라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했는데 분권화가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분권화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보면요. 경제적 효과. 분권화로 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지역에 있을까요? 고민해 볼 만하죠. 자, 그러면 분권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를 보면 재정 분권화를 통해서 지역 상황에 공공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긍정적인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세출의 분권화가 지역 간의 공공자원의 재분배를 어렵게 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주장. 이 두 개의 주장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경제적 효율성에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권화 경제적 평등과의 관계를 보면 분권화가 지역 간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국가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꾀할 수 있으므로 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역별의 차이가 지역 발전이나 공공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었죠. 경제적으로 지방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면에 오히려 지역 간의 격차만 커질 수 있다는 주장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분권화와 경제적 효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거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권화와 보편주의와 관계를 보면 분권화와 보편적 복지는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이나 대표적으로 분권화를 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한다는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3인주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둘 사이의 조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형태와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권화가 경제복지 발전에 어떤 의미를 있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분권화가 바람직한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을 보면 분권화가 주민 참여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그리고 시민사회 다양한 조직들이 협치하는 방식. 다시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서 함께 통치하는 협치 체계 또는 네트워크 체계를 거버넌스라고 얘기해요. 사회부정 협의체가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띠고 있어요. 주민참여제도와 사례를 보면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데 관건이 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주민투표제가 있고요. 주민소환제가 있고 주민조례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잠깐 보면 주민투표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때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때 시장에서 물러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삼척에서 원점 설치 반대 주민투표를 이렇게 진행했던. 그래서 이게 무산된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민소환제.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번 했었는데, 안 됐죠. 종족수 미달로. 주민조례 청구제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제 성남시립병원 설립 및 조례 제정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서울 강북구의 지방의원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충청북도 증평군의 보조금 배정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 같은 거. 이런 감사 청구 제도는 되게 많이 있어요. 사례지. 주민소송제. 소송.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소송들이 있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대부분 하고 있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부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주민 단위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공식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얘기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